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은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무기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그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의 그 소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파업하고 했었던 이런 부분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에 더 크게 볼 때 그 무기 수출국으로서 우뚝 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포린 팔러시라든가 뭐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전해드리겠고요. 그것을 이제 한국에 지난 몇 년 동안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일어난 무기 수출이라는 그러한 혁명이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이 그 무기에 있어서는 이번에 그 슈퍼소닉, 그 초음속 전투기 클럽에 조인을 했습니다. 이 같은 부분도 전하고, 그리고 또 윤석열 행정부가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쓰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의 문화, 방송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을 오픈하겠다고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그리고 이제 잠깐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 어민을 북송한 그 부분은 어제 오늘의 미국 앞부분에서 충분히 전해드렸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정규방송 시간 맨 앞부분을 들어보시면 좋겠고, 그러나 제가 추가하고 싶은, 추가라기보다는 좀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잠깐 그렇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이 연관되는 몇 가지를 이제 이렇게 좀 큰 그림에서 이게 연관이 돼? 하는데 연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전해드리자면은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에 가서 두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는 더 크게는 결국은 중국은 뭐 믿을 만한 국가도 아니고 그 가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무역에 있어서도 아주 그 신사적인 무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과 같은 많은 나라들이 다변화, 수출 수입의 다변화,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것을 없애야지 된다. 뭐 이런 것들이요. 특히 이제 중국이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데서 자신들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역에 있어서 불공정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 두 번째는 역시 미국의 재무장관 무슨 국무장관, 대통령, 부통령 할 것 없이 해외에 나가면 요즘 전부 하는 얘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절대로 이겨서는 안 될 주체로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미국의 계획을 다른 동맹국에도 협조를 요청하죠. 이번에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그 오일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같은 것을 지지해달라라고 촉구하자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도 뭐 참여할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볼 때 많은 그 한국의 매체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와 한국은 적대국도 아닌데 또 서로 주고받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한국을 무척 곤란하게 한다. 그리고 미국 입장만 생각하고 한국에 손해를 끼친다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다음에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요.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싶어서 국방비를 굉장히 많이 책정을 하고 GDP의 뭐 3%까지 하고 해서 방위비 지출을 크게 늘려서 한국에서 많은 무기를 수입해 갑니다. 그것을 폴란드의 국방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서 무기를 파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많은 물건, 자동차 파는 것도 무척 중요하고 반도체 수출도 중요하지만 무기를 판다 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단계가 무척 올라가죠. 무기가 제일 비싼 수출품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 이렇게 기회가 되고 있다. 폴란드의 뭐 탱크, 뭐 곡사포 이런 것에서 폴란드의 마리우스 블라슈차크 국방장관이 직접 그 언론 인터뷰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FA-50 전투기도 48대를 한국에서 수입해 가고
K2 그 블랙팬서 탱크 180대 부분적으로 이제 이거 한꺼번에 180대가 갈 수는 없고 지금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간다고 하고요. 곡사포도 많이 그 주문을 했습니다. 모스크바가 특수작전이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지가 이제 5개월이 지났는데 그런 결과가 한국에는 물론 러시아를 불편하게 하고 여러 가지 러시아에 반대되는 것을 한국이 입장 발표를 했어야지 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대우 그 조선 해양 거기에서의 파업과도 또 연관이 된다는 것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기들이 뭐 도착들을 한 것도 있다고 하고요. 또 그 내년에 또 도착을 하기도 하고 그 블랙팬서 탱크는 현대 그 로템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FA-50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생산을 했고 이런 일이 있고요. 지금부터 두 가지 아이템은 한국이 얼마나 이 그 군사 물품을 군수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됐는가. 첫 번째는 Foreign Policy든가요, Foreign Affairs든가요. Foreign Policy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한국의 이 국방 수출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제가 딱 세이브만 하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그 Foreign Policy가 자세하면서 굵직하면서 쉽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조용한 듯 하면서도 조용하지 않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혁명이라는 것은 모두 방위산업에 관한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한 게 2017년입니다. 그 이후에 한국이 해외로 무기를 판매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크게 강화해서 지금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국에 이미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무기 수출량에 있어서 가장 뭐 많이 하는 국가가 무슨 뭐 미국, 중국 이런 국가 아니겠어요? 물론 중국은 미국에서 또 많이 가져가지만 여러 가지 부품도 수출하고 하는데 그런 국가의 어떤 그 수출 증대량보다 한국이 뭐 훨씬 앞서가고 있고요. 그 증가량이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결국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씨를 뿌렸고 걷어왔었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2000년도에 한국이 세계 무기 수출국 31위였습니다. 31번째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고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기 전에는 세계 무기 수출국 8위입니다. 아주 그 유명한 그 스톡홀름에서 이 같은 발표를 하는 그 같은 자료를 인용을 해서 Foreign Policy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당시잖아요. 177%가 해외로 무기 수출하는 것이 늘어났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와 그 5년에서 비교를 하면은 177% 늘어났다는 겁니다. 러시아, 중국, 프랑스, 미국 무기 수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나라들이 수출하는 그 폭보다 훨씬 많이 수출을 했다는 거고 액수로는요 올해 한 100억 달러 무기 수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반이 아니네요. 7월하고도 23일이네요. 그렇게 됐지만 아무튼 그 정도가 되고 2010년 뭐 2020년 뭐 그 과거와 비교를 하면 한 3배 정도는 늘어났고 그래서 2021년이 한국은 또 수입하는 것도 많잖아요. 북한과의 그러한 대치 상황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 훨씬 더 지금 한국이 만드는 것보다 세련된 그런 뭐 화력도 좋고 하는 이런 것들도 수입을 하는데 2021년도에 한국이 처음으로 무기를 수입하는 것보다 무기를 수출하는 그 사이즈가 처음으로 많아졌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임기에 처음 많아졌다는 겁니다. 호주라든가 인도라든가 이집트 각 나라마다 또 한국에서 수출하는 그 무기 품목이 조금 달라서 뭐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또 뭐 대공 방어 시스템 곡사포, 자주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많이 수출을 합니다. 한국은 이제 여러 가지 무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는 미국 것을 예전에는 무조건 받았고
그 뒤에는 또 미국 것을 보고 연구하고 해서 만들어내고 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서 수입해가는 것이 있고 한국에서 수입해가는 무기가 있습니다. KF-21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아시아 국가, 말레이시아, 뭐 타일랜드 이런 곳에 수출을 하고 그 밖에 뭐 이라크에도 수출을 합니다. 카타르, 뭐 세네갈 아니면 저쪽 이쪽 미국 대륙에서 페루 같은데 그런 데도 하고 태국 말씀드렸죠. 타일랜드 이런 곳이 한국의 KF-21 그 클라이언트들입니다. 이러한 것은 해외에서는 수출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평양도 인식을 하겠죠. 한국이 저렇게 무기를 잘 만들어서 수출을 해? 또 중국과도 경쟁, 중국은 뭐든지 다 경쟁입니다. 반도체, 조선업, 무기, 중국을 마냥 한국의 물건을 많이 파는 시장.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뭔가 거래가 잘못되면 큰일 나. 이 생각은 고치셔야지 됩니다. 중국도 한국에 많은 것을 팔고 있고 한국과 중국을 이렇게 보면은 다 경쟁입니다. 모든 게 다 경쟁 국가입니다. 국내적으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북한이 한국이 무기를 저렇게 잘 만들어? 이렇게 의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일본처럼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이런 군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군 무기, 군사화 여기에 있어서의 테크놀로지를 상당히 강화를 했었는데 그러한 것으로 주요하다. 한국이 이렇게 무기 개발이 많이 되고 한다는 것은 뭐 군사 테크놀로지 파워로 사람, 군인의 숫자 이런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은 대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번에 가서 뭐 확실하게 얼만큼을 어느 나라와 계약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은 드러나지 않고 있던데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를 받아서 갔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도 다른 국가들에게 무기를 팔려는 그 같은 행보를 많이 했다고 그 포린 팔러시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드리드에 가서 그 일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안보 이슈 이런 것을 뭐 유럽 국가들과도 얘기를 하고 뭐 유럽 리더들을 만나서 또 주변 국가들과 성사를 시키려고 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과 여러 가지 국방 그 테크놀로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물건을 썼었고 무기 체계를 미국 것을 썼었고 그로써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미국 그 체제를 좋아하는 국가들이 많죠. 안심하고 믿는 국가들이 있는데 미제는 비쌉니다. 한국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것. 이게 또 한국이 미국에서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한국에서 미국에 뭐든지 갖다만 주고 미국은 우리 보러 무기를 사가라고만 해. 미국은 완전히 무슨 한국을 뭐 졸로 보고 착취하는 국가야 라고 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운용의 묘가 달라지는 거죠.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전 6.25 전쟁에서 공산화가 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미국과 한국이 군사력으로 여러 가지를 협력을 하면서 미국이 한국에게 무기 많이 팔아 먹은 것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먹힘만 당한 것일까요? 그 무기로 여러 가지를 지킬 수 있었고 그 무기를 사용하면서 미국 무기에 익숙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 한국인이 너무나 여러 면에서 훌륭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국제를 미제가 아니라 한국제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잖아요. 우리의 방위도 굳건하게 지키면서 이렇게 그 양쪽의 묘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포린 팔러스는 잘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러시아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와 너무 깊이 손잡고 가는 것은 조심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무기를 팔 때도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잡는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계산을 하는 거죠.
외교에 있어서 완전히 깨끗하거나 완전히 이득이 되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도 팔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에 대한 영향력을 미국이 서로 공유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MBS 모하메드 빈 살멧 왕세자와 만나서 이 주목 악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한국도 무기를 어떤 나라에 파느냐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나라에 그것도 시기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미얀마 군부에도 팔았죠. 무기를. 그랬는데 미얀마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 이런 것 있잖아요.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한참 팔다가 이제 쿠데타를 하고 난 이후에는 군사 교류를 중단한다던가 이러한 것을 이제 한국이 세계적인 무기 수출국이 되면서 잘 그 줄을 타서 가야지 된다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무기 수출 많이 하잖아요. 뭐 이집트 얘도 무기 수출을 하는데 이것도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어떤 무기를 어느 시기에 그 수출을 하느냐.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전쟁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데 아주 나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 가서 그걸 좀 막으려고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한국이 그렇게 해서 무기를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팔았을 때 그게 예멘 전쟁에 쓰여? 이러한 것도 이제 조사를 하는 곳이 있잖아요. 세계 다른 여러 곳에서 그러한 것들도 무척 그 조심을 해야지 되고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지 된다는 거죠. 인권 문제. 한국처럼 이제 경제적으로 제12대국이 되면은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하지? 국내에서는 또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한국의 많은 국민들은 국제적인 관계와는 크게 상관없이 국제관계라고 하면은 미국과 안보, 중국과 경제, 일본 뭐 때로는 적대시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경제대국 10위쯤 되고 그 이후로 뛰어오르려면은 다른 나라가 인권을 어떻게 하지? 인권을 그렇게 하는 나라와 한국은 어떻게 인연을 맺어야지 되지? 하는 것까지 계산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특히 현재로선 사우디아라비아, 예멘과 전쟁에서 사우디의 역할 때문에 이런 형태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야말로 무기 판매에 있어서 이 포린 팔러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아니 왜 인터넷 연결이 없습니까? 인터넷 연결이 없으면 안 되고 자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무기 판매하는 그 상황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표현을 했던가요? 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추진하고 있는데 그 터보 엔진이라고 하잖아요. 터보 차징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에서 많은 미국의 매체에서 이 내용을 크게 다뤘었습니다. 한국이 초음속 전투기가 지나가고 있네요. 들으셨어요? 저에게는 저 소리가 전투기 소리처럼 크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그냥 미국에서 너무너무 많이 다니는 비행기고요. KF-21 드디어 개발을 해서 하늘을 날았다. 슈퍼소닉 초음속 전투기 클럽에 한국이 조인을 했다. 보람의 전투기죠. 화요일에 처음으로 이륙했습니다. 33분 왕복 이제 공군기지에서 했는데 한국의 국방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매체에서도요. 그 조종사를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안준현 조종사. 사실은 그거 이륙하기 전에 떨렸다고 했어요. 떨렸는데 딱 막상 이륙하면 저희도 방송하기 전에 떨거든요. 시작하면 떨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집중해야지 되는데 이륙하고부터는 굉장히 부드럽게 아주 계획대로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26년까지 앞으로도 더 이 보람의 KF-21 테스트를 2,000번 이상 해야지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충분히 하고 나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배치를 하는 거죠. 한국 내부에서 한국 공군에 2030년까지 120대를 보급한다는 거거든요. 뭐 공대공, 에어 투 에어, 그리고 뭐 공대지, 지대공, 미사일, 쌍발 엔진 전투기, 뭐 1인승도 있고 2인승도 있고 한국이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물론 기본적인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미국 것일 수도 있지만 이 개발 자체는 인도네시아와 합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분의 그 80%를 갖고 있는데 부품은 65%만 한국 것입니다. 이 KF-21 부품의 65%만 한국산. 이제 아무튼 한국이 이렇게 초음속 그 제트기를 개발을 하고 비행을 한 국가가 된 겁니다. 미국, 러시아, 그리고 뭐 일본, 프랑스, 스웨덴, 또 유럽에서 여러 국가,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컨소시엄 이 정도 했었던 한 정도인데 일본 빠뜨렸네요. 제가 일본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국내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뭐 미국과 중국의 무슨 뭐 5세대 그런 그 전투기만큼은 안 된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도 또 북한 전투기보다는 월등하고요. KF-21이 1960년대에 도입된 3세대 그런 그 전투기, 미국 것을 도입을 한 그 3세대 전투기 한국 F4 그리고 F5를 대치를 하는 거죠. KF-21 전투기가 지금 뭐 한국이 F-35 그 스텔스 전투기도 지금 운용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 F-35는 당연히 이것도 미국 겁니다. 그 전에 미국이 무기만 팔아먹어 했는데 무기를 미국이 팔아먹은 것도 있지만 한국에 판 것, 수출한 것도 있지만 한국이 만들 기술이 있었으면 한국이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KF-21을 만들 수 있었다는 이거 미국에서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뭐 태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라크도 손님으로 클라이언트로 우리가 이런 것을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방 수출 확장을 지금 이제 터닝 포인트로 보고 확대를 한다. 터닝 포인트로 보는 건 이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5년 내내 그 해왔었던 그런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한국이 반도체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에 이어서 처음에 이제 조선이었다가 조선은 가라앉았다가 몇 년 동안 최근에 조금 뜨기 시작했고 몇 개월 사이에 그 뒤에 이제 조선업이 가라앉았을 때 화장품 같은 것이 나왔고 그 이후에 한류 같은 것이 됐고 그러면서 화장품 산업 같은 거 더 됐고 영화부터 시작해서 패러사이트 기생충으로 시작을 해서 그 이전에 뭐 박찬욱 감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깐느 뭐 이런 데에 가서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와서 상을 받고 넷플릭스라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생기면서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한국의 많은 미스터 선샤인, 사랑의 불시착, 뭐 이태원 클래스 등등등등 요즘은 무슨 뭐 이상한 우영우 변호사 이런 것까지 쫙 그 한국 문화로 가서 결국은 이제 한국이 최고 중에 최고라고도 할 수 있는 무기 수출 국가, 무기를 제작하는데 굉장한 강대국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북한과 한국에 관한 두 가지를 전해드리겠는데 북한이 미국하고 한국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발표하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이제 지난 몇 년 사이에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이 이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전례 없는 안보의 도전을 받을 것이다. 군사훈련을 중지하지 않으면. 한국과 미국이 아무리 북한을 공격할 뜻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북한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북한에 대한 도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약속을 했었던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전임 대통령들과 반대 방향인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군사훈련은커녕 국방부에도 얘기하지 않고 또 컨설팅도 하지 않고 훈련 일단 중단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또 이념과 어떤 뜻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 평화적으로 뭔가를 큰 빅딜을 해보기 위해서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같은 군사작전을 하지 않고 하는 것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뭐 비둘기파적인 포용 정책을 쓴 것이 사실이죠. 그게 지금 바뀐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현장 훈련을 포함시킬 겁니다. 그동안 뭐 했어도 컴퓨터상으로 하고 했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지금 5년 만에 처음으로 핵실험 할 것이다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코비드 19 문제도 있고 중국도 일단 멈춤해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북한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안에 어떤 사람은 미국의 뭐 중간 선거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을 타격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문가 가운데서 북한은 항상 지금까지 보면 이 같은 중요한 결정은 북한 내부의 스케줄을 많이 그 생각을 일단 우선으로 놓고 그리고 그 이외에 외부의 사정, 외부의 스케줄을 첨가하는 형태입니다. 북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전임 행정부보다 강경한 게 사실입니다. 강경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일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 가운데서 미국 매체에서 로이터 통신을 포함해서 가장 그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게 1948년 이후 북한은 3대 세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과 남한은 서로의 문화, 책, 방송, 컴퓨터 이런 것들을 차단을 했습니다. 차단을 해왔는데 이걸 조금씩 오픈한다는 겁니다. 통일부에서 그 보고한 대통령에게 그 자료를 보면은 먼저 이제 당연히 이 무슨 방송 이쪽 분야부터 시작이 될 텐데 전화라든가 이메일 같은 것을 가족끼리 주고받지 못하잖아요. 아직도 살아계시는 직계는 아니더라도 살아계시는 이런 가족들은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서로 연락을 못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동독과 서독은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48년 이후에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웹사이트도 볼 수 없고 텔레비전 방송국 모든 것을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물론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것 이런 것까지 색출을 해서 처벌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려면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겠죠. 미국에서는 저는 날마다 에브리데이의 루틴이에요. 저의 일상입니다. 여기 북마크에 쭉 돼 있어서 북한의 여러 가지 북한의 노동신문, 중앙통신 아예 북마크를 해놨어요. 페이보릿에 우리 민족끼리 외무성의 조선의 오늘 이런 그 많은 것들을 그런데 한국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 목적은 북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서 북한도 남한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서 근데 북한이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죠. 당분간 오랜 세월 동안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이제 건국대학교의 전영선 그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해서도 미국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지금도 남한의 드라마 이런 거 보는 것이 북한 체제에 너무나 큰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쓰는 것도 사실이지만 핵을 포기한다면 경제적인 지원도 한다 이러한 입장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을 개방하기 시작하면 이거 예전에 일본 문화를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방할 때도 그때도 정말로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아니 북한 그것을 개방을 한다고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경제도 한국은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일본 것 아니 우리가 일본 거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지면 지는 거지.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지 했는데 한국이 북한에 비해서 GDP를 기준으로 할 때는 경제적인 규모가 쉬운 4배입니다. 5.4배가 아니라 쉬운 4배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완전히 파워하우스잖아요. 이걸 개방을 하면 북한 사람들이 훨씬 영향을 많이 받겠죠. 아무튼 조금 더 여유 있고 능력 있는 쪽에서 조금 그 북한에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포용하고 더 크게 오픈하는 이런 시작은 가진 쪽에서 하는 게 많겠죠. 아무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겠지만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는 북한의 노래, 영상, 북한에 관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정부가 항상 이런 때는 민간보다 늦는 거죠. 자,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어민에 대해서는 이렇다 이렇다 말도 많지만 어쨌든 2019년도에 북한에서 15명을 살해를 하고 16명이라고 했다가 15명으로 나옵니다. 살해하고 한국과 막 쫓기는 관계를 사흘 동안 하다가 결국은 귀순하겠다 하고 자술서를 썼는데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사진 10장과 비디오 그 영상으로 받고 그 영상 자체가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개인이 찍은 것이라지만 그것으로 보면은 가기를 원치 않은 사람을 북송을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도 한국의 지금 정서는 59%가 잘 보냈다는 거잖아요. 흉악범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 정서와 달리 국가에서 해야지 될 일은 있는 겁니다. 국제법과 한국법에 따라서 한국법의 해석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더 많은 헌법학자들이 북한 주민도 한국 주민으로 본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귀순을 원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범죄자인 듯 아닌 듯 상관없이 범죄자도 귀순 응할 때 우리가 받아줬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해서 형을 살게 했으니까 뭐 100몇 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눈을 가리고 손을 맘대로 쓰지 못하게 하고 북한으로 강제로 떠밀었다 하는 것은 법을 위반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유엔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인권 감시 단체에서 세계적인 그런 데서 그렇게 보고 있고 한국 내부에서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는 국민 정서는 거기에 더 많이 가는 거죠. 흉악범을 그럼 길거리에 풀으란 말이야. 증거도 북한에 있다고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한국은 굉장히 성숙한 국가다. 성숙한 국가에서 한국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정해놓은 것도 있는데 사흘 만에 자술서를 쓰고 한국에 남겠다는 사람을 귀순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자필로 썼는데 귀순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그냥 떠밀어서 보낸 것, 이건 아니지. 보낼 때 보내더라도 절차를 거쳤어요. 절차를 싹 송두리째 드러냈으니까는요. 사법 절차를 보통 뭐 짧게는 15일에서 보통 30일에서 90일까지 걸리는 이 절차를 그 사람들을 90일 동안 길게 잡아서 거리에 내놓겠습니까? 거리에 내놓지 않죠. 그 절차를 거치고 보내야지 되는데 그것을 사흘 안에 그렇게 보내고 발버둥 치는 사람, 이것은 한국의 국민의 정서와 상관없이 국제는 국제법이 있는 것이고, 아니 우리나라 이건 아닌 거죠. 그건 미개 국가가 하는 거죠. 한국은 경제대국 10위고 유엔에 가입해 있는 국가잖아요. 북한과 따로 국제인권협회에도 가입해 있는 국가입니다. 가입해 있으면 그 가입해 있는 것에 따라야지 되는 거죠. 두 가지에 다 걸리는 거죠. 한국 국민으로 본다 안 본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는 것 같고, 거기에 그럼 한국 국민은 누가 됐던 살인자라도 현장에서 체포돼도 현행범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국가가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그 현행범을 재판으로 보내서 판사 내지는 국민재판이라고 하죠. 한국에선, 미국에선 배심원 재판이고, 그걸 통해서 그 전에는 구금을 시키고 그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구금을 시키고 그 판단에 따라서 북한으로 보내든가 하는 건데 그 과정을 송두리째 빼먹고 사흘 안에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한국의 국제법은 안 지킨 거죠. 국제인권법도 안 지킨 거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서도 중요하지만 국가는 선진국가일수록 국제적인 우리가 약속을 하고 유엔에 가입을 했잖아요. 약속을 하고 인권 무슨 단체에 가입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지 선진국가죠. 앞으로 국민 정서와 상관없이 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이번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원치 않은 사람, 그리고 흉악범에게 무슨 인권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maybe 그 흉악범들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테고 진술을 할 테고 왜 15명, 16명을 도끼로 정말 만행이잖아요. 살해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것을 이렇게 진술하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북한에 대해서 더 느낄 수 있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흉악범도 아니었어 하는 루머를 차단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절차는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왜 그 절차를 무시를 하고 경찰이 그냥 떠다밀다시피 해서 그렇게 북한으로 보냈는가? 이것은 그렇게 보내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세계적으로 한국이 그것밖에 안 돼 하는 그런 빌미를 주는 거죠. 앞으로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럴 때 이제 국가의 국격과 국민의 수준이 나온다고. 한국에선 그렇지 않아도 왜 우리 일을 남북관계 이런 특수성을 니들이 뭘 한다고 그렇게 헛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내가 판단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나, 그 사이에 어디엔가 내가 있겠죠. 그리고 결국은 모든 인간은 내가 판단하는 나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별로 없습니다. 전혀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게 양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나에 대한 평가이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 이 이슈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제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요. 그제 제가 친구들과 금요일에 점심을 먹었는데, 그 친구들도 굉장히 뭐 많이 배우고, 말하자면 그 지적인 수준이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인데도 어떤 친구는 정치적으로 문재인 그 대통령을 지지했었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정말 정서적으로, 아니 흉악범을 이런 형태로 무조건 국제법이든 뭐든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평소에 냉정할 때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아마 제가 방송용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국제법이 있고, 이미 그 사람들을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뭐 현행범은 아니었지만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재판이 뭐 증거가 다 북한에 있어서 할 수가 없다, 배를 다 칠했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어쨌든 사법 절차로 넘겨야지 되는데, 그 절차를 생략을 했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했었을 친구들인데, 3명이.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서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냉정하게 모든 그 케이스를 냉정하게 봐야지 될 것은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그 중요한 이슈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직원들이 파업을 해서 뭐 한 10,000명 정도 있다고 하잖아요. 120명이 파업을 해서 배를 만드는 어떤 그 곳에 가서, 어떤 분은 1m도 안 되는 곳에서 뭐 이불 아래 깔고 그렇게 30일 정도인가에 지내셨고, 전체적으로 파업은 6월 1일부터였으니까 51일 만에 해결이 됐고, 또 어떤 분들 6분인가는 그 완전히 용접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1m도 안 되는 그곳에 들어가서 지내셨는데, 거기서 또 뭐 얼만큼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 뭐 6분이 그렇게 뭔가 아주 생명도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시위를 하셨는데, 이게 타결은 됐습니다. 타결은 됐는데, Where do I begin?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왜 이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뉴스인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직원들의 파업이 끝났다는 것이, 그 LNG 선박, 액화 천연가스요, liquefied natural gas, 그 탱커, 이것을 이 분야에서는, 만드는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조선소 중 하나가 대우조선해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주문이 증가했어요. 주문은 증가했다 하는데 그 이유는 한국에서 잘 얘기하지 않던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주문이 증가한 겁니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가스 뭐 이런 것 뭐 여러 가지를 대안을 막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게 필요해진 겁니다. LNG 선박, 액화 천연가스, 이 그 선박이 필요해진 거죠. 러시아 그것을 대안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한국의 주문이 밀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가 요즘 괜찮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 파업하시는 분들은 영원히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 따라서 이게 지금 주문이 또 조금 뒤에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이것 때문에 한국의 이 선박, 액체 천연가스 선박 주문이 늘어난다고 우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너무 컸으니까 한국이 그런 거고, 한국의 그 조선산업은 재정적으로 몇 년 동안 불안정했죠.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케이스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2년 전에는 아예 회사끼리 합병을 하는가, 그 현대 중공업과. 그런데 이것을 유럽연합이 비토를 했죠. 왜냐하면 독점이 우려된다 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 같은 선박은 국가와 국가를 해양을 드나들기 때문에 국제법이 또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 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에 국제법을 적용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비토했기 때문에 안 됐죠. 그 이후에 막 수입 계속 줄어들고 막 산업은행에서 넣는 돈도 있고 하는데도 너무너무 적자를 보고 있다가 계약직의 근로자들이 이번에 파업을 하면서 임금 30%를 인상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몇 년 전부터 이게 조선업이 많이 내려가니까 임금을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한 부분을 올려놔라는 겁니다. 그 밖에 무슨 뭐 보너스를 어떻게 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파업의 조건이었는데 거제도에서 지금 유조선 그 오일 탱커를 그 짓는 곳을 점거를 하고 6월 2일부터 이게 이제 협상이 됐는데 민주노총, 금속노조, 그 거제 통영 고성 그쪽 지역에과 그리고는 이제 대우조선해양 그 협력회사 협의회가 같이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결론 자체는 30%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이 4.5% 인상, 그 밖에 여러 가지 베네핏, 그리고 그 사이에 하청업체가 폐업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 일하던 사람들을 다른 곳에서 받아주는 이런 조건들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청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본인들의 임금이 원래의 원청에서 일하는 사람의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돈을 얼마나 받는가 이분들은. 그 철창에서 계신 분이 아마 가장 적게 받으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선방공 이런 분들이 좀 적게 받으시는데 이분은 이제 내 월급이 200만 원도 채 못 미친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채한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임금이 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천차만별인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작은 임금인 것 같고요. 2015년도에 지금 불만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년 동안 5천만 원을 받았는데 2015년도에 지금 지난해에는 3,400만 원밖에 안 된다. 연봉이.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3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고 전에는 5천만 원 받았는데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직원은 원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균이 6,700만 원이더라. 우리는 그러니까 3,400만 원이니까 한 40%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0% 올려라. 전에 깎아뒀던 거 많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4.5%에 합의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여름 휴가비 뭐 40만 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51일 동안이나 파업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곳도 배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언제까지 보내주겠다는 계약을 하지 않았겠어요? 2주일부터 6주일까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물어야지 되는 해약금, 그동안 일을 못해서 뭐 하는 그런 돈, 손해가 뭐 6억이라고 하던가요? 6억 달러? 8천억 원 정도를 된다는 거잖아요. 선박이라는 것이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주문형 제작이기 때문에 이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파업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지 되는 게 아니야? 이 부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서 또 협상을 해야지 되는 거. 이분들이 아니 6억 달러, 8천억 원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뭔가 협상이 나오겠죠. 해서 이것이 이제 협상이 되기 전에는 1m짜리 그 철제 감옥을 만들고 나오지 못하게 스스로 이제 용접을 밖으로 하고 안에서 했나요? 밖에서 했나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위로 15m 위에 있는 난간에 또 막 고공농성이죠. 말하자면 이런 분들 하청 그 노동자 6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30% 요구해서 4.5%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힘이 없는 걸 확인을 했다. 그러나 이렇게 계약에 사인이라도 도장 찍은 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그런 내용들을 미국이 쭉 보도를 하고 대우는 지금 노 코멘트를 하는데 하청 노동자들이 뭐 현실은 많이 알렸죠. 원청과 어떻게 이 대우가 다른가. 그런데 임금 인상은 뭐 4.5%니까 많지는 않은 거고 형사상으로 손해본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이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걸 보도하면서 강조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서도 지금 그 진보적인 매체에서 많이 비난을 했었어요. 그 enough is enough 이런 형태로 얘기했잖아요. 오랜 동안 기다렸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건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거고 그곳에 해당 뭐 고용노동부 장관도 갔고 그리고 밖에 쫙 그 경찰 차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본 뒤에 30% 임금 인상 요구에서 4.5%에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협상의 묘미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차된 경찰 버스들을 보여주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대우 주식도 지금 올해 뭐 11%가 내려갔고요. 뭐 게다 대고 원자재는 늘어났죠. 추가 재원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대우조선해양이 노조를 상대로 뭐 소송을 뭐 제기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돼야지 되는가 이 부분 남아 있고요. 구조 조정이 또 필요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한국산업은행이 조선대우해양이 결국은 원금을 갚지 못할 것이다. 25년 전에 대우그룹이 어려웠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 최대 그 채권자인 거죠. 한국 그 산업은행이 85억 달러 돈을 그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요.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도전인 겁니다. 얼마 전에 트럭 기사 파업이 있었잖아요. 해결이 됐지만 그것에 이은 이제 이번에 이런 그 파업이 있어서 아무래도 보수 대통령이고 하니까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쓰잖아요. 세금 같은 거 다 깎아준다 하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한국도 너무 이렇게 크고 이럴 때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근로자들 임금 차이가 이렇게 힘들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기회를 놓쳤었던 게 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기회를 잡지 못했었던 게 있는데요. 이 조선업도 지금은 이제 반짝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그림을 가지고 가야지 되는데 한국의 모든 경제 무슨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워낙에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지 중국이 뭘 만들겠다 하고 움직이면은 지금 뭐 넷플릭스나 애플 플러스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가 많이 나가고 하는 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넷플릭스에서도 중국 드라마 같은 것도 인기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뒤에 중국이 있어서 중국을 한국은 어떻게 같이 나가고 어떻게 경계를 하고 해야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는 그 말씀을 여러 번 이 조선업을 통해서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못 드렸습니다. 10년 조금 더 되나요? 2008년도. 그때 이제 한국이 일본과 함께 일본은 뭐 여러 가지 그 해양적인 조건, 지리적인 조건도 있고 해서 세계 그 선박량의 상당 부분을 정말 뭐 거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조선 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유럽의 그 조선 대부분을 파산시켰다니까요. 제가 가수 가운데서 스팅을 좋아한다고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스팅이 영국 가수가 폴리스의 스팅이 러시안도 부르고 하는 그 스팅이 그 노래를 앨범을 만든 게 있는데 그 앨범 이름은 Last Ship 마지막 배. 거기에 이제 Shipyard라는 노래도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만들었거든요. 스팅의 고향이 그렇게 조선소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스팅이 뭐 아주 팬시한 도시에서 팬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Shipyard가 그 조선소 그 막 배를 만들고 하는 곳이 다 막 허물어지고 허술해지고 한 것에 관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게 2013년도에 나와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인기가 있고 막 뮤지컬 만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한국의 조선업이 유럽의 조선업을 먹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2016년부터 불황이 왔습니다. 불황이 올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불황이 왔죠. 그런데 2018년 정도가 되니까 중국이 받고 있는 주문의 절반밖에 안 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강자가 된 거죠. 중국은 많은 분야 그렇잖아요. 한국에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있다면은 중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한국에서 받던 것에 몇 배를 주고 데려가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강자가 되죠. 돈이 있고 인구가 있으니까. 인구가 많으면 인재도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점점 위험한 경쟁자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그래서 한국은 여기 조선업에서 약간 껴 있었던 게 비용 면에서는 일본보다 조금 좋을 수도 있었지만 중국이 또 품질 면에서도 또 중국 업체를 제치면서 아주 좋을 수가 있었는데 중국이요, 이 기술 면에서 조선업에서도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업계에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거기에 신경을 못 쓰고 안 쓰고 하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중국은 여기서도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일본이 또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한국은 힘들어졌던 거고 그 엔화가 강세에서 가격령에서 일본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중국은 품질이 나쁘니까 이런데 아니 엔화가 약세가 되고 중국은 품질이 좋아지고 하니까 조선업이 한국이 무척 힘들어졌던 거죠. 원화는 또 동시에 강해지고 하니까. 그것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쪽에서 뭔가 에너지의 다변화를 하면서 이런 조선 그 대우 조선 해양에서 만드는 그런 그 액화 이런 배 같은 것이 필요하게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청 노동자들을 대변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좋아지는 원인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될 것인가 업계에선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일반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국은 조선업도 중요한 이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강하게 모든 분들이 파업에서 풀려났으니까 다행이고 그 손실 부분은 어떻게 될지 지금 이 걱정이 되는데 그 잡지가 있거든요. 미국의 무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그 마이애미에서 발행되는 잡지가 그런 잡지에서도 이 내용을 보도를 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도 다 보도를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을 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조금 길어졌네요.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전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아침 월요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